여러 가지 규정 지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안전성 확보 조치는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IT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어서 구성을 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IT 얘기를 잘 하게 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련된 것들은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4의 항목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쭉 정의를 하죠. 정의한 것 중에서 이거를 증빙 자료로 보여줘야 되어야겠다는 부분 다 뽑았습니다. 다 뽑으니까 한 20가지의 다큐멘터리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한 20 몇 가지의 다큐멘터리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다 구성도 그리고 설명을 해서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 만들어놨던 다큐멘트에서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하고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12.4 위주로 12.4에서 12.4.1에 보면 한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서 작성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T 부서에 있는 정보보안 규정집, 그 다음에 그 내부관리 계획에서 그걸 뽑아서 지침서 기준대로 그냥 항목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 의료기관마다 이제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받으려면 다 지침서를 만들죠. 그대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제 IT 전문가니까 IT 전문가가 이 지침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12.4.1하고 그 다음에 12.4.2부터 5까지가 있죠. 근데 사실은 모든 규정은 12.4.1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12.4.2부터 5까지는 그 1의 항목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기능적인 거 뽑아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증을 심사를 하시는 분이나 인증을 한 분들은 사실은 이 지침서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1번으로 12.4.1번으로 그냥 가려면 그거 위주로 당연히 맞는 거고요. 아니면 그런 IT를 잘 모른다 그러면 관리적 보안 위주로 가는 거죠. 관리적 보안 위주로 가려면 12.4.2부터 5번에 있는 거 위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나눠서 지침서를 만드는 게 오히려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 좀 이렇게 지침서 자체가 저희가 좀 IT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잘못 만들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저희 분석을 했죠. 지침서 분석을 하고 항목대로 이제 지침서 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증빙자료 목록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이 항목에 이렇게 우리는 정책을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빙자료 목록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증빙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12.4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번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련된 것들. 거기서 보게 되면 12.4.1이고요. 그 다음에 12.4.1에서 첫 번째 항목이 개인정보 취급 관리 및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가지 정도 되죠. 아마 이제 인증 준비하신 분들 지침서 봤으면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그 1번 항목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 관리 및 지침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쭉 정리를 합니다. 쭉 정리하는 걸 실질적으로 딱 꺼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가 누구냐, 실무 책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떻게 누구고, 취급자는 누구고, 실무부서는 누구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정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개인정보 책임자, 그 다음에 처리자, 취급자, 이 단어들은 어디에다 나오냐면 행안부에서 내부관리계획 만들어라 할 때 거기 용어 기준이 다 정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별도로 이제 항목을 만들 이유는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 뽑아놓은 거죠. 이렇게 뽑아놓고
이게 정리된 것들을 정리해 보면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우리가 증빙할 거를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직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직도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내부관리 계획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내부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누군가 볼 수 있는데 비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출력해서 부서에다가 비치하진 않죠. 이거는 그래서 그룹에 그냥 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인데 그 서약서는 이제 수기로 다 받습니다. 저희 병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병원 개원할 때부터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서약서를 다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EMR 되면서 인증 카드를 다 주죠. 개인 인증 키를 다 줍니다. 그때 다시 보안 서약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은 그 보안 서약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년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이후에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다시 또 양식을 만들었죠. 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EMR 오픈했을 때의 정보보호 서약서가 하나가 있고, 2012년 이후에 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의사 같은 경우는 전문자 어디서 관리를 했냐면 의무기록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간호사들의 개인정보 서약서는 또 어디냐고 보니까 간호부에서 서약서를 받아서 의무기록팀에 내렸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의료정보팀에도 서약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퍼를 조사를 해보니까 의무기록팀, 어떤 데는 뭐 교육수련부, 의료정보팀, 총무팀, 인사팀 이게 산재되어 있는 서약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병원에 가서 특정 부서 리스트 뽑아서 그 평가자가 이 사람 정보보호 서약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기로 되어 있는 서약서 가서 이렇게 찾아야 되죠. 네. 관리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실습 나오는 학생들, 진료 진단검사 2학년이 영상 2학년이 와서 실습 받죠. 이런 사람들 개인정보 서약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전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캔하는 화면 서약서에서 자기가 사인하고 스캔하고 저장을 하면 그래서 병원 정보 시스템 들어갈 때 이거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패스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리턴합니다. 서약서 만들어라. 그러면 완벽하게 이게 정보 시스템에 들어갈 때는 서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패스워드를 6개월 안에 한번 바꿔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로깅할 때 체크를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완벽하게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약서 등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관리가 되고요. 그 리스트에만 해서 통계를 돌려보면 어느 부서에 누가 등록이 안 됐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권한 설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12.1에 보게 되면 그 규정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면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계정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퇴직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서 전배가 일어났을 때 권한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뭐 특별히 대응할 이유가 없죠. 인사 시스템에서 부서 위치 바꿔놓으면 자동적으로 권한이 부여가 되죠. 전산적으로 프로그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12.1의 계정관리 쪽을 보게 되면 아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절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만들어놔서 이렇게 보여주면 쉽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좀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위원회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연간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서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실무 책임자 재직증명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료보원장 직무기술서인데
저희는 개인정보 책임자가 진료부원장입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진료부원장의 직무 기수 안에는 개인정보 실무 책임자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그 심사자는 이거 직무 기수까지 다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가 부원장이 있네요. 그러면 진료부원장님의 직무 기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직무 기수 안에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됐다 하고 명확하게 나온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2.1만 하더라도 증빙해야 하고 보여줘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좀 이제 얘기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은 서로에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법률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법률은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령에 발효됐으니까 그거는 우리 거기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관리계획 우리가 어떻게 공포했다 하는 것들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항목에서는. 세 번째 항목은 개인정보 훈련 지침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와서 제일 귀찮아졌던 것들이 바로 그냥 교육입니다. 이거 모든 평가나 실질적으로 그 행안부에서 실사로 나오게 되면 개인정보 교육시켰냐 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서 갖고 와봐라. 그 다음에 누가 교육 받았느냐 이거 다 물어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지금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의료기관의 직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데 이 사람들 교육시킬 때 교육자료 어떤 거 씁니까? 여러분들. 의사교육자료, 간호사교육자료, 행정부서 교육자료 다 다른가요? 수녀님 그 병원에는 교육자료가 다 다릅니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받으러 가면?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비슷하네.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건 교육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용, 간호사용, 일반 행정용 이런 문제는 아니다 하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DB 암호화를 뭐 코널에서 하는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왜 필요 없냐면 오라클이면 오라클의 DB 엔진에서 암호 그냥 다 하라는 겁니다. SQL MS SQL의 그 제품을 쓰면 그거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다 하라 하는 얘기죠. 이제는 추세가 그게 다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DB를 사면 거기 암호화까지 그냥 다 된 거로 사면 되는 거지. 굳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암호화 모듈 넣고 큐 관리 어떻게 하고 해서 관리 포인트가 늘어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성능이 저하시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죠.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 3년 흐르고 나서 이제 예전보다 지금이 개인정보 인식이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도 언론에서 이제 대형 사고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는 것 같고 이제는 교육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교육을 이제 어떻게 뭐 좀 매년 교육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병원별로 좀 이 교육제를 좀 공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항목은 개인정보 보안 감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행안부의 내부관리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은 뭐 외부의 감사를 받아라. 아마 공공기관은 아마 2년에 한 번 받아라 하는 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외부의 이 감사를 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비용도 들어가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증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감사를 하고 뭔가 현재 있는 평가를 뭔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만 그 증빙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 개인정보 보호 점검 현황이고요. 그 범주를 보게 되면 이제 뭐 관리적 보안하고 물리적 보안, 예. 그래서 그 영역은 한 8개 영역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물리적 보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이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 파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에 정보 유출, 정보 통제, 비밀번호 관리, 접근 통제, 단말기 보안, 암호화, 개인정보 출력,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요. 그 영역의 항목을 보게 되면 점검 항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어떤 걸 어떻게 점검을 해야겠다 하는 항목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라 할 때 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뭐냐, 거기에 있는 항목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역, 안전성 확보 조치하는 영역, 그다음에 관리적 보안 해야 될 영역을 뽑아서 그 평가 항목을 만들고 그 평가 항목대로 병원에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이 리스트에다가 평가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2014년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한다 하고 자료를 보여드리면 외부 감사는 안 갔더라도 이 자체 감사 리스트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 실습을 나왔을 때도 우리 기관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평가 항목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충분히 뭐 이 정도는 뭐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는 업체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법이 더 까다로워져서 실질적으로 외부 기관한테 감사를 실제로 받아라 하고 하면 그때는 좀 이런 방법을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병원에서 이렇게라도 하면 어느 정도 준비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위탁사들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저희 직원하고 외부 직원하고 이제 자체를 IT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SI 업체가 이제 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같이 뭐 특정 업체가 다 한다거나, 그다음에 순천향병원 같이 거기도 이제 동문정보 시스템이 그 4개의 병원 IT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이거 외주업체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주업체한테 개인정보보호, 그 외주업체는 사실은 외주업체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들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거는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 조회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 너네 어떻게 시키는지 하고, 그다음에 보안사에서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계약서 명시해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정보자산, 6번째가 이제 정보자산 관리 지침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해 놓은 거는 정보자산 조사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정보 취급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나눈다, 이렇게 정책 지역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산 목록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자산 등록에다가 보안 등급을 다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맨 위에 보면 정보자산 현황 및 보안 등급하고 그다음에 작성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누구다 하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 보안 등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상위 등급, 중위 등급, 하위 등급에서 1, 2, 3등급 나눠주고 1등급은 개인정보 취급 서버 이 장비 보안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입니다.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 그래서 접근 권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주고요. 그래서 1등급은 병원 시스템 담당자, DB 담당자가 1등급. 2등급은 지원했던 엔지니어들, 외부 지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등급은 뭐 누구, 개발자들. 이렇게 등급을 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이렇게 만듭니다. 정보자산 현황을 쭉 만들어 놓고 이건 IT 부서는 전부 다 이런 자산 현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자산 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보안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안 등급 만들어져 있죠. 이 장비에 대한 보안 등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은 1번 등급 1번 등급이 1번이다 그러면 사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서버들이죠. 디스크나 대부분 디스크가 되겠죠. 그런 장비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접근 권한은 이 사람이 몇 번을 주고 그 다음에 점검할 때 권한은 몇 등급을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리스트하고 서버 이 보안 등급과 접근 권한 등급을 만들어서 이게 정의만 한 번만 딱 해놓으면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아주 명확하게 잘 받았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정보보안 지침서, 정보보안의 IT 부서 정보보안이 거기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등급을 어떻게 나누겠다,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은 어떻게 나누겠다 해서 요거 두 개 한 번만 추가해서 그냥 다 입력만 시켜놓으면 그러면 자산관리에서 보안 등급은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이제 물리적 보안 지침인데요. 이제 전산실하고 물리적 보안은 이제 업무기록팀 딱 두 군데죠. 업무기록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옛날 그 종이로 된 차트 있죠. 차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은 디스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는 물리적 보안을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물리적 보안을 다 해줘야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거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비인가자들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거 만들어서 출입문 앞에 그 다음에 서버실 앞에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버실 들어갈 때는 장비 그 대장 리스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물리적 보안은 충분히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스템 개발 보안 지침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 보안에 관련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신경 안 썼죠. 근데 사실은 조금만 이제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해킹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은 외부에서 차단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방벽을 통해서 이제 차단이 되어 있고 이제 망분리가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로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SQL의 커맨드만 조금만 응용하면 그거는 패스워드 무력화시켜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시큐어 코딩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코딩 자체에서도 그런 것까지 다 막아주게끔 코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대망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 네트워크 공부하고 해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쉽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로깅하는 병행관리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물어보는 평가자는 없습니다. 이거 잘 모르죠. 이거는 IT에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이라서. 근데 병원 ITC는 다 형상관리를 다 합니다. 형상관리하고 테스트 어떻게 하고 올리고 배포 주기 어떻게 배포 주기
갖겠다 하는 다 정책 다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데 다큐멘터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사항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변경 관리 절차, 실질적 절차 만들어서 다큐멘터리 다 만들어 놓으면 예, 인증받을 때 아주 퍼펙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통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숨이 차네요 지금. 접근 통제도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 통제는 여러 가지 정책 만들어 놓고, 위반조 정책 만들어 놓고, 사용자 접근 관리 어떻게 하고, 시스템 접근 통제 어떻게 하고, 네트워크 어떻게 하고,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미 정보 보안 지침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만들어 놨죠. 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 설명 못하겠죠. 그렇다고 그 지침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항목 책 찾아가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침서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증빙서를 몇 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제어 시스템 구성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접근제어 시스템 구성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솔루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은 접근제어 솔루션에 보게 되면 룰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룰 세팅하는 부분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 부서 그 기관마다 특별하게 우리는 이런 룰을 적용해야겠다, 적용해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솔루션 한 업체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DBA가 의논해서 룰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 정책만 싹 뽑아오면 됩니다. 그거 뽑아와서 우리가 IT를 모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만 이렇게 바꿔서 그냥 접근제어 적용 규칙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정의해 놓으면 돼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접근기로 접근 제어에 관련된 모든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아주 쉽게 접근제어 구성도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룰이 적용되어 있다 딱 설명해 놓으면 뭐 패스입니다. 패스. 다음 이제 백업이죠. 이제 접근 제어 쪽에 보면 그것도 이제 아주 소규모의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접근 제어 솔루션 보면 2차적으로 백업 받아놨죠. 2차로 백업 받는데 여기서 자체 암호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텀에다 갖다 놓죠. 롱텀에 갖다 놓으면 이것도 자체 암호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서 우리는 1차 백업 30일 며칠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백업된 거 우리가 암호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그게 접근 기로의 위변조 방지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변조 방지 절차 그런 백업을 어떻게 받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부분에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가만 정리해 놓으면 위변조 방지 정책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절차도 되고 그게 다 설명하는 것들이죠. PC 및 개인용 휴대 단말기 관리 지침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운영 관리 지침인데요. 제가 참 이 지침서 보면서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산 운영 관리 지침이 사실은 정보보안 정책 답니다. 다. 예, 다인데 또 불구하고 12.4.1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항목의 안에 소규모로 또 한 번 명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지침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12.4.1입니다. 이게. 인데 거기 안에 또 소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증 평가하는 쪽에 아무래도 IT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운영 계획은 또 IT 정보 지침에서 다 있죠. 예, 전산실에서 서버 운영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예, 데이터베이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다큐멘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연도 잘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 거 점검 리스트 일일이 이제 다 만들어서 확인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해 사고 관리 지침인데 침해 사고 관리 지침도 이제 절차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유출 사고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뭔지 의도하지 않은 유출 사고가 좀 일어나긴 하죠.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A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B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B 병원에 와서 A 병원에 있는 환자 리스트를 갖고 오죠. 갖고 와서 문자를 다 보냅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B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A 병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되는 거죠. 그건 그건 유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도 퇴직의사 관리 이제를 합니다. 퇴직의사들 관리할 때 인사팀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전부 다 파기해라. 저 비슷한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경고문을. 그래서 본인이 작성했던 개인정보 보안 각서, 사본,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언제 당신이 문자를 보냈다 하는 사실 증명,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라. 병원에 가지고 나왔던 개인정보를 다 파기해라.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민형상 책임지겠다 하고 경고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비일비재했죠. 병원에 의사들 나가면 그냥 대부분 자기 관리하는 환자 다 가져가죠. 정보들 다 가져가서 B 병원 가서 다시 다 사용합니다. 홍보도 하고 다 하죠.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그 문자를 받고 신고를 합니다. 이제 환자가 A 병원에 근무했으면 그 A 병원에 근무하는 환자가 누가 신고를 하냐면 그 병원에는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가족들이 그 병원에 많이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충성심이 있는 환자들은 얘기를 하죠. 이게 이런 게 있다. 이러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교육할 때 저희가 철저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더라도 병원에 사용했던 개인정보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 파기해라. 가져가더라도 눈치껏 써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페이지 따로있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12.4.1에서 12가지 항목들로만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및 뭐를 해라 그러면 다 12.4.1이 이게 답니다. 다. 그런데 그 뒤를 넘겨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12.4.2에 개인정보 책임자 실무 담당자를 선정한다. 또 12.4.2에 또 하나의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12.4.1에 다 있죠.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체계가 있다. 보안체계가 정의하려고 보니까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에 관련된 거, 유병지 관련된 거, 규정 위반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 이 12.4.3이. 근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접근 통제 쪽에 다 이미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다. 12.4.5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미 다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보안 등급 그거 현황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지침서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다음에 인증평가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는 지침서를부터 좀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4.1대로 가든가 아니면 그거를 아예 빼버리고 12.4.2부터 5까지를 좀 더 기능별로 접근 관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관리적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앞에 기존의 보안 정책에 있던 것들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가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게 짬뽕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앞에 이게 다 있는데 여기서 또 언급이 되는 거죠. 지침서에서 두 번 언급되면 안 되겠죠. 한 번만 언급돼야 되는 거니까. 12.4.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읽어보면 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거 다 접근 통제, 접근 기록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12.4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한 5분 안 남은 것 같은데 12.1에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대부분 아마 의무교육팀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실제로 잘 읽어보면 그 안에 어떤 게 있냐 계정 관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적금 관리 어떻게 검토하는지, 그다음에 인사 변동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소액사 관리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명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2.4.4에 아니 12.1.4에는 없던 것들 중에서 이게 해놓은 것들 몇 가지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계정 관리와 관련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다 반영돼 있죠. 지금 다 개인별로 아이디 부여하고 있고 부서가 배치가 전환이 되면 정보 그 부서 코드만 바꿔주면 다시 뭐 메뉴 들어갈 때 다시 생성하고 다 이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큐멘트 해놓는 겁니다. 그 화면 몇 개 카피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계정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 다큐멘트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사 변동이 일어났을 때, 신입사원 왔을 때, 퇴직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다. 설명하면 물어보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 가장 아주 수월하게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시스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구절절 말로 하기 시작하면 말꼬리 잡히는 거예요. 말꼬리 잡히고 이 사람들 신뢰를 못 얻습니다. 평가자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뭐가 인사 변동이 일어났을 때 뭐 합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주면 평가하는 사람도 수월한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프리젠테이션이 뭐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다큐멘트 만들어놔서 이렇게 꼭꼭 집어주는 겁니다. 이게 변동 났을 때 이 화면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처리하면